윤석열의 공약 표절 난타, 홍준표엔 조국과 또 썸타나. 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어제 2차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역시나 양강 후보죠.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김현 기자.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잠깐 다뤘었어요.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약 베끼기 논란. 네. 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가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여러분이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어제 틀리고.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이 유승민 후보, 이 윤석열 후보가 내 공약을 베꼈다라고 굉장히 발끈을 했었는데 네. 토론회 이 자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면전에서 이 내 공약 베낀 거죠? 이 숫자 하나까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면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 말고도 윤석열 후보한테 내 공약 표절했지요? 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속속 등장을 더 했습니다. 네. 먼저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가 내가 먼저 쓴 국익 우선주의라는 말을 갖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내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뭐 정세균 후보 공약까지 다 갖다 썼더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원희룡 후보, 이 내가 갖고 있는 코로나19 이 회생 공약 고스란히 갖다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카피 닌자 뭔지 아시나요? 카피는 뭐 복사하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닌자를 합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사실 몰랐다가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카피 닌자가 이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 만화의 어떤 캐릭터라고 합니다. 오. 그런데 이 캐릭터의 이 특별한 기능이 복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래요. 아. 이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이 자객 캐릭터, 그게 이 카피 닌자라고 하는 건데 공약을 계속 베낀다라는 뭐 이런 지적인 거죠. 이 어제 저희가 이 윤승민 캠프에서 윤도리코라는 이 별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뭐 같은 연장선에서 뭐 도리도리 윤, 뭐 엉덩이 탐정 원래도 별명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윤도리코, 카피닌자까지 이 별명 부자가 됐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이 공약 표절 논란으로 이 별명이 많아진 것만 봐도 뭐 거의 뭐 난타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윤석열 후보 이 앞서 보신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나요? 1차 토론회 때랑은 좀 사뭇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실 1차 토론회 때는 이 상대적으로 좀 저돌적인 홍준표 후보나 하태경 후보랑은 직접적으로 이 대담하는 걸 좀 다소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랬었죠.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도끼를 품었나라는 어허.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홍준표 후보한테 국익 우선이란 말에 특허가 있습니까? 라고 받아치면서 우리가 아이디어 낸 거라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내 공약은 특허권 없으니까 뭐 다 갖다 쓰십시오라고 맞받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서로 이 말싸움을 하다가 원희룡 후보가 내 공약을 제대로 안 보셨나 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제가 뭐 베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라고 이걸 또 받아치는 이런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 뺏기기 논란. 윤석열 후보는 어제 토론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대당인 민주당까지 이 논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네, 이 민주당 윤 전 총장은 자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골라 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표절 맛집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공약 베끼기 논란에 대한 난타전, 집중 공격, 여기에 여유롭게 받아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 그런데요, 이동석 기자, 어제 토론회 중에 윤석열 후보가 무슨 답변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또 논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주택
청약 통장을 놓고 후보 간 질문이 오갔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유승민 예비후보, 윤석열 예비후보를 향해서 주택 청약 통장 한번 만들어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요. 집이 없으면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봤냐 안 만들어 봤냐를 놓고 설전이 오간 건데요. 유승민 예비 후보는 주택 청약 가점 공약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예비 후보의 표절 의혹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김은미 기자가 전달해 드렸지만 의혹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공약이면 뺏길 수 있지만 공약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 관계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주택 청약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솔직한 대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로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대가 넘어서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직업상 빈번히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면서요.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영 위원님,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몰라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당황해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 발언 갖고 논란이 된다는 말 자체가 좀 많이 뼈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전의 경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책 토론은 이제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뭐 이제 윤석열 후보 스타일대로 윤석열 후보 말대로 실제로 뭐 결혼도 50 넘어서 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또 성격상 뭐 재테크에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청약을 실제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은 내놨지만 구체적인 질문이 주택 청약 해본 적 있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얼결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 헛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주택 청약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질문 자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도 한 적이 뭐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대로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황하니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엇나온 말실수가 나왔다고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당황해서 나온 실수였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하도 말실수를 자주 하니까 좀 더 제대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말실수라고 이제 하더라도 저런 말실수 하나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유권자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공약을 내놓겠는데 주택 청약 제도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럴 수도 점은 있죠. 일단 윤 후보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고 다만 이제 이렇게 너무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지 그걸 가지고 너무 말꼬리 잡기식으로 뭐 또 뭐 말실수했네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논란 뭐 공방을 일으키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어제 그 토론을 잘 봤는데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원희룡 후보의 정책 100조 지원한다는 과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원희룡 후보가 내 공약을 혹시 표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 가져가도 좋다. 표절을 해도 좋고 뭐 또 복사하듯이 뭐 써도 좋은데 다만 그 정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 없다고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듯이 설사 갖다 썼으면 아마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갖다 썼으면 유 후보의 정책이 아주 좋으니까 저희도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말 하는 그런 예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갖다 쓰더라도 그런 거와 함께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책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논평이었습니다. 자, 김현미 기자. 그리고 또 다른 양강 홍준표 후보.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는 조국 수용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네. 자, 어제 토론회는 어땠을까요?
네, 이 홍준표 후보한테 조국 수홍이란 별명을 붙여지게 한 사람 바로 이 하태경 후보였었죠. 그렇죠. 이 1차 토론회 때 이 조국 전 장관이랑 싸움 타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홍준표 후보를 공격했고 여기에 이 홍 후보가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다라고 얘기해서 조국 수홍이라는 이 별명이 붙여졌는데 어제 이 하태경 후보, 아니 홍준표 후보가 조 전 장관이랑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홍 후보를 또다시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엔 뭘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그럼요. 대선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지난 제 말씀 대선 듣고. 때 이번 대선 때 내가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그래 했다.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은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금 보면은 상당히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네. 하태경 후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주 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공약이 조 전 장관의 검수완박이랑 똑같다. 아주 글자 하나만 다르다. 보완 수사, 보충 수사 이 정도만 다르지 아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자꾸 날 조국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조 전 장관한테 막말까지 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질 하태경 후보가 아니죠. 이 하태경 후보 또 이 돌직구로 홍 후보는 역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마음에 좀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도 조국 전 장관이 언급이 되긴 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따라붙는 게 배신자 논란이에요. 이건 어땠어요? 네, 이 홍준표 후보 1차 토론회 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이 배신자라고 이 맹공을 펼쳤었는데 이번 2차 토론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승민 후보한테 이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라고 이렇게 또다시 공격을 했는데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이 지적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난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 1차 토론회 때의 원론적인 입장 외에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배신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유리할 때 불리할 때 맞춰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유승민 후보 내가 배신자면 그럼 최순실이 충신입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까지 나한테 씌운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또 양강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이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홍준표 후보가 여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여성 유권자들을 향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건데요. 홍 예비후보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어머니고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소한 말 몇 마디로 오해를 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성 부분 공약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직접 어필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요? 그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성차별 문제도 많이 제기했다면서요. 여성 유권자를 향한 러브콜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오해를 받는 사소한 몇 가지, 이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예비 후보가 치명타를 아는 건 바로 설거지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보의 스트롱맨입니까?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네, 설거지를 남자가 어떻게 하냐. 김태일 앵커 혹시 이 발언 요즘에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유, 꺼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네, 이 발언 그래도 몇 년 전 발언이라 해서 다행히도 굉장히 과거에는 핫했지만 요즘에는 더 핫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모두가 아셔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과거 이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은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1년대는 이대를 겨냥한 발언을 했었고요.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홍 의원의 성차별적 발언은 돼지 흥분제 발언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된 바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홍 예비후보의 발언을 보면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서도요.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현재 희망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홍준표 후보 이제 과거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런가요? 좀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성들 지지율이 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이 김태일 앵커의 말처럼 사실 앞에서 이동석 기자가 얘기한 그 앞선 이 발언 사례들을 보면 글쎄요, 여성이 저런 얘기를 듣고도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지지가 많다는 걸 오히려 우리가 뉴스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처럼 지금 여성층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 실제 여론조사 수치로도 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제 발표한 MBN과 매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 남성층 지지가 27.2%, 여성 지지가 34.4%입니다. 여성층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홍준표 후보를 보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남성이 43.1%가 지지를 하는데 여성은 26.1%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의 이 지지층의 차이가 10%포인트가 넘게 나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거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큰 숙제를 하나 또 떠안은 것 같아요.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저 영상을 다 치우고 싶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영상이나 발언록이라는 게 정치인이 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참 이 선거 때만 되면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발언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간 국회 생활이나 검사 시절이나 또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강한 발언으로 상당히 좀 점수를 얻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바뀌다 보니까 예전 말이 또 나오고 이번에는 뭐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는 사실은 항상 몸에 빨간색을 지니고 다녔거든요. 빨간 넥타이 뭐 등등 꼭 하고 다녔는데 그게 뭐냐면 좀 강한 이미지, 본인의 어떤 성을 따서 한 그런 이미지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보니까는 또 이제 좀 하늘색인가요? 그 넥타이만 또 계속 메고 계시더라고요. 빨간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색은 일체 이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해서 지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막말도 좀 피하는 것 같고 여성 친화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한데 근데 참 사람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발언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성 친화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저는 거기에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게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선거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 인상이 뭐냐면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조국 수홍이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계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지금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한다. 이 정도면 언젠간 또 국민들이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좀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본인의 인식에 또 생활의 습관 모든 면에서 일단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변화 앞으로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미 기자.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한몸에 받는 후보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바로 이 황교안 후보인데요. 이 황교안 후보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토론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이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대법원 주관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배춧잎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요걸 좀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을 보여주면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황교안 후보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와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판넬도 굉장히 여러 개였는데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이 하태경 후보가 굉장히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리는 게 창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정권 교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황교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자신의 어떤 부정선거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해서 원론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하태경 후보가 발벗고 나서서 윤 후보의 그 말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 최재형 후보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글을 올려다가 돌연히 삭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음모론에 휘말린 겁니까? 라고 어떻게 총으로 치자면 거의 뭐 난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2차 토론회 저희 기자들이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 우리 위원님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은 의원님, 이현정 의원님. 어제 이제 2차 토론회, 어제에서는 어느 후보가 눈에 많이 띄었을까요? 이제 은 의원님은 어느 후보가 눈에 많이 띄던가요? 특별히 누가 더 잘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새로운 인물이 윤석열 후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저 첫 데뷔 때도 제가 점수를 꽤 잘 줬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네. 80점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잘 준 거죠, 그냥.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실점을 안 하려고 방어 전략을 잘 썼다, 잘 방어했다, 태도가 좋았다 한마디로 뭐 버럭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거친 발언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80점 줬는데 어제도 이제 두 번째 토론인데 어제는 이제 정책 대결이었잖아요.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로 가면은 또 버벅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노련하게 잘했다. 때로는 또 공세적이었다. 그런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주도권 질의가 됐을 때 좀 약체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안상수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 첫 데뷔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첫 주도권 자기가 주도권을 가졌을 때 처음 홍 후보에게 안보관을 물었어요.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핵무장이 아니라 핵 공유를 하도록 미국에서 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보관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지 않느냐 비핵화 협상은 그럼 필요하지 않은 거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잘 파고들었다 지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공약들이 많은데 일부 이제 이제 표절 논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좋은 다른 후보들의 좋은 정책 공약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고 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점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80점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몇 점 주시겠어요? 이번에도 그럭저럭 잘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똑같이 이번에도 80점 주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님은 어느 후보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뭐 저도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윤 후보가 상당히 좀 이렇게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유를 좀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이 공약 카피 논쟁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카피 논쟁을 제기했던 사람보다 윤 후보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 자체를 또 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공약을 냈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이번에 유문 후보 문제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공약이 있었구나라는 게 또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잊혀질 만한데 그 공약을 다시 이제 어떤 면에서 부각시켰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핵공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인의 실력을 보였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제는 본인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본인의 삶의 어떤 그 상황과 비교되는데 예전에도 이런 토론회 할 때 당시에 후보들이 버스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쌀한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었을 때 모르는 후보들 때문에 그 굉장히 좀 곤란한 적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어떤 토론회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유튜브로 이제 진행이 됐고 다음에 아마 토론회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토론회가 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좀 중심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쟁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한편을 보면 홍 후보는 또 하태경 후보가 되게 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제 이 조국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을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하 후보가 이게 지금 홍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홍 후보 입장에서 좀 답답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이현정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한테 저는 70점 주셨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몇 점? 저는 한 10점 더 주겠습니다. 아, 더 올라갔어요? 저한 80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죠. 윤석열 후보 관련인데요. 이동석 기자. 윤석열 후보 고소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이죠. 바로 조성은 씨가 어제 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전했는데요. 조성은 씨는 중앙지검에 포렌식 절차를 잘 마쳤다.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김웅에 대한 고소 접수까지 잘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 추출부터 보도 기사들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도 확보됐다면서 한껏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조 씨는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윤석열 예비후보를 향해선 특히 협박 혐의까지 추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조 씨는 제2의 윤지호라고 언급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요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 진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